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IT 기업 도시바가 일본 증시에서 어제 상장 폐지됐습니다. 상장 폐지됐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여전히 도시바의 기업 가치는 2조 엔, 우리 돈 18조 원에 달합니다만, 도시바의 역사를 보면 씁쓸한 장면이 참 많습니다. 1987년 냉전 시대의 일인데요. 당시 소련은 잠수함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과 경쟁을 했는데 항상 소음이 큰 프로펠러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조용히 나타난 게 도시바. 도시바는 소련이 잠수함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게 CNC 공작 기계를 소련 측에 팔았습니다. 당시 도시바는 미군의 비품을 납품하던 상황이어서 미국에게 강한 제재를 받고 회사가 망할 위기까지 내몰렸죠. 2015년에는 분식회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약 4년 동안 부풀렸던 영업이익이 최대 2천억 엔, 우리 돈 약 1조 8,500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도시바는 원전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야심차게 인수했던 자회사 웨스팅하우스마저 2016년에 사고를 치면서 더더욱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기술 결함으로 인해서 대규모 지체 보상금을 치르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2017년 미국에서 파산 보호까지 갔던 거죠. 이후 도시바는 알짜 사업이던 메모리 반도체, 의료기기, 노트북 사업 등을 잇따라 매각하면서 생존 자체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후 수차례 주인이 바뀌고 또 올해 3월 최대 주주가 된 일본 산업 파트너즈 펀드는 도시바의 기업 가치를 높여서 훗날 다시 상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875년에 설립돼 150년 가까이 이어온 기업. 하지만 기술력에서 뒤처지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반복한 기업 도시바. 앞으로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해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이 12월 21일 목요일. 어느 때보다 추운 아침이었죠. 오늘 저도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집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이 음식이 제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 출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100만 줄, 무게로 따지면 250톤이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냉동으로 판매 중이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3분 안에 빨리 데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특히 채소가 들어가서 채식주의자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김 위에 밥과 단무지, 시금치 등등을 넣어서 돌돌 마는 것. 김치나 치킨, 비빔밥, 불고기에서 K푸드의 일종으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힌트를 더 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데, 요게 종종 이제 옆구리가 터지죠. 근데 옆구리가 터져도 맛은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거 끄트머리를 좋아합니다. 끄트머리. 거기에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672님이 야외에서 일하는데 엄청 추워서 손이 얼어서 문자를 보내기 힘드네요라고 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손이라도 대신 호호 녹여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손석우 평론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먼저 첫 소식은 한국은행이 내년도 물가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좀 더디게
떨어질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을 내놨고요. 내년도 예산안 줄다리기 끝에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오늘 오후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조금 전이죠. 은행권이 2조 원 규모의 상생 금융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갭 투자, 옹호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손석구 평론가 얘기 갑니다. 네.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내놨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12월 보고서에서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서 빠른 하락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해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라 숫자 자체는 이제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되겠죠. 내년 연말에야 목표치에 근접해 갈 것이란 전망은 그만큼 물가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다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물가는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1월 중에는 3.3%로 다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 압력은 높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누적된 비용 압력의 파급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 속도는 완만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근데 물가라는 게 참 항상 변수가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짜. 네. 내년도 물가에 대한 전망은 일단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걸 전제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변수를 꼽았는데 국제유가의 추이, 국내외 경기의 흐름, 비용 압력의 영향 등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누적된 비용 압력 탓에 주류라든지 뭐 대중교통 요금, 여행이나 숙박 같은 개인 서비스 등 근원 상품 가격 오름세의 둔화 흐름이 다른 주요국보다는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도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내내 물가에 압력을 가했던 환율, 최근에 좀 안정됐다는 것이겠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즉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내수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죠. 올해 원달러 환율 1,400원을 위협할 정도로 원화 약세가 심했었고 변동성이 참 컸었는데 최근에는 1,300원대 내외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은이 물가 상승을 목표에 수렴하는 시점을 내년 말로 전망을 했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현재 한은은 달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이게 물가만 보면 그런데 또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우린 가계부채라는 또 뇌관도 양쪽이 있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은 총재의 한마디 한마디에 다들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창용 총재가 또 기자간담회 때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이 총재 발언의 핵심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공짜는 없다. 마지막 걸음 참 쉽지 않다.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공짜는 없다는 발언은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정부가 품목별 담당을 정해서 물가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죠. 또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되돌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로 든 게 이제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이 지난해 인상을 억제했다가 올해 큰 폭으로 올리면서 오히려 물가 둔화 속도를 더디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처럼 단기적인 가격 인상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서 목표치까지 마지막 한 걸음, 뭐 라스트 마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한 걸음이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다라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그동안에 은행들이 뭐 정치권 또 행정부한테 많이 계속 혼나고 했는데 뭔가 좀 이제 열었습니다. 네, 결국 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네.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금융을 발표했는데 상생금융. 네, 일단 핵심은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지난 1년 동안 냈던 이자의
이자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주는데요. 차주당 한도는 300만 원, 그리고 대출금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인데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한 8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87만 명, 그래서 1조 6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권은 내년 2월부터 이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프로그램이고 자율 프로그램도 있는데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그리고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자 환급 외에도 뭐 자영업자 임대료라든지 뭐 전기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1조 6천억, 4천억 원 합쳐서 모두 2조 원 규모가 될 이번 지원은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18개 은행이 단기 순위 기준으로 나누어서 부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세가 아니다. 은행들이 꺼낸 카드 중에서. 네. 그래서 1인당 평균 환급액이 85만 원. 이것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지는 은행에 여쭤보셔야 될 텐데 은행들 전화에 불이 나겠네요. 근데 이 정도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은행을 막 5개월 죄였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고 또 은행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한편일 수도 있고요. 네. 해서 항상 그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새로운 이런 기금들 이런 네. 펀드들이 또 생겨납니다. 2조 원은 뭐 적진 않은 금액이죠. 그렇죠. 네. 자동차 보험료도 내려가죠. 네, 대형 보험사들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그리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2.6% 내리기로 했고요.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은 2.5%, 메리츠화재는 3%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그리고 지난 2월에 이어서 3년 연속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건데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보험료도 평균 8에서 10% 안팎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70만 원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은 지난해보다 2만 1,000원 정도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사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이렇게 4개의 상위사들이 점유율의 85%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형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폭이 정해진 만큼 중소형 손보사들도 조만간 비슷한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손석우 평론가에게 갑니다. 네. 여야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산안에 합의를 했죠. 네, 일단 내년도 예산안 총액 656조 9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네. 증액 규모 또 감액 규모 동일해서 총 지출 규모의 변동 기준으로 따지면요.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었죠. 18일을 넘긴 시점에서야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올해도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벗어나진 못하게 됐습니다. 당초 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요. 서류 작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로 연기가 조금 전에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산안이 잘 짜여졌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좀 봐야죠. 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당초 정부안으로 내놓은 예산안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증가율 기준으로는 이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예산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도가 반영이 된 예산안이었고요. 협상 과정에서 이제 총 예산 규모를 이제 맞추면서 정부 의도대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항목에서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던 상대 쟁점이 있었죠. 연구개발 예산, 또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이것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일단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 원, 또 새만금 이 사회 간접자본 SOC 관련 예산은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우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최초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가 3천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총 예산에서는 이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야당의 증액 요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제 국회에서는 항상 그 시간을 넘기게 되죠. 이거 관리화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법정기한 못 그냥 지키는 게. 법 안 지켜도 돼라고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부에서는 고민이 많았겠죠. 양쪽 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 나온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나왔는데 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이것이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걷어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 이 실거주 의무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입주 시점에서 2년 길게는 5년까지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인데요. 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고 하면서 이제 2021년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이제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정부가 올해 1월에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그런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야당의 우려 등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국회 국토위가 오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마지막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통과가 불발되면은 법안 논의는 아마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박 후보자는 갭 투자 관련해서도 옹호하는 발언을 냈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도 있겠지만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사서 집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라면서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한마디로 실거주 안 하고 갭 투자로 집을 사는 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세 놓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전세를 어디서 구합니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또 그 분양가 상한제 그 적용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게 올해 초에 정부가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 뒤로 정부의 계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되게 난감해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라. 이러면 정부 계획을 일단은 믿지 말고 항상 국회의 법 통과까지 지켜본 다음에 국민들의 행동을 해야 하는 되게 이제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몇 네. 가지 말이 나왔네요. 네, 박 후보자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고속도로 사업은 일단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예산에 123억 원을 편성했었으나 이제 지난달 국회 소위에서 그 절반인 61억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어요. 네, 개인 논란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입니다. 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설립한 회사가 LH의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후보자는 퇴직 후에 회사를 창업해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니까 정관의 지위는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에 경기 군포시 삼본동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보다 1억 1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수할 때 다운 계약서를 썼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5분 흘러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네,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그런지 지금 정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K푸드로 뜨고 있는 이겁니다. 두 글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 근데 요즘에는 또 물가가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저렴하지 않죠. 한국소비자원 참 가격 사이트에 따르면요. 11월 서울 기준으로 이거 한 줄 가격이 3,292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한 3,300원 된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 뭐 참치 땡땡, 치즈 땡땡, 고기 땡땡 이런 걸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가격이 뭐 한 줄에 5,000원에 달하기도 하죠. 막 군침이 도네요 지금. 여기에 이제 라면도 하나 또 먹어야 되고. 삼각 이것도 있고요. 참 종류가 많습니다. 한정남님이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이걸 싸시면 5남매 줄줄이 앉아서 한 줄씩 뜯어먹던 기억이 납니다. 1인당 3줄씩을 드셨다고요? 초등학교 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성낙준님은 조그마한 꼬마 땡땡 집을 하고 있어요. 겨울이라서 매출이 적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성낙준님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2926님이 예전에 돈가스 땡땡을 팔았었는데요. 이거는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지금은 못 팔고 있어요. 라고. 그 수출하는 그 업체 영상을 저도 보니까요. 이거를 많은 것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자르는 것까지는 자르고 포장하는 것까지는 기계가 자동화로 해주는데 그 안에 밥 이거 펼치고 야채를 하나하나 줄 맞춰서 넣고 이거는 또 사람들이 줄 서서 열 맞춰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K푸드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또 추억담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른바 명품이라고도 불리는 고가품, 고가의 가방, 고가의 옷 이것도 새벽 배송, 총알 배송으로 받게 되면 어떨까요? 쿠팡이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플랫폼 파페치라는 업체를 최근에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과연 그 속내는 뭘까요? 또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최재섭 교수 연결해서 이 시장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파페치라는 기업이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여기 어떤 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회사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유행이 되면서 2007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기업이고요. 전 세계 주요 명품 브랜드, 사치품 브랜드, 고가 브랜드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네. 이 고가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190개 정도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독특한 것은 판매뿐만 아니라 백엔드 기술이라 그래서 이커머스 몰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온라인 몰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걸 또 서비스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파페치가 여러 명품 업체들을 자기네 입점을 시켜서 그걸 이제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많이 컸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고가품을 사고 팔도록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기술도 기반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매출이 한 23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또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파페치라는 업체가 최근에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다 하더라고요. 예,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온라인 기업들이 전부 굉장히 그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파페치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팬데믹 때 회사 가치가 급증했었는데 그래서 한 24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었는데 최근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는데, 요즘에 전자상거래 또는 이커머스의 추세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기업들이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우리가 D2C라고 불러요. Direct to Consumers. 그래서 네.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스스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요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고가품은 고소득층, 고자산가들이 사다 보니까 경기 영향 덜 받는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영향 받죠. 영향 받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유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뉴미디어들 OTT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뉴미디어를 통한 유통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선 효과로 많이 빠져나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튜브도 쇼핑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덧붙이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사실상 여기저기 막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유통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풍선 효과에 의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번엔 쿠팡 M&A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서 3년 전인가요? 싱가포르 OTT 업체, 이 동영상 플랫폼 업체를 한번 인수한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M&A라고 하는데 쿠팡이 왜 이 고가품 중개 기업을 샀을까요? 일단 우리가 상품 구색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구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형마트에 가면 식품에서부터 문화센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넓은 상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거 상품 구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온라인에서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도 많은 상품 구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구색을 넓게 하기 위해서 M&A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네트워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가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입자 수 또는 모바일 앱 쇼핑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의 가치를 설명하는 좀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metcalfe의 법칙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직선으로 쭉 가다가 일정 수준 임계치를 거치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기업들이 사용자 수, 트래픽을 높이는데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데 그런 일환으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메칼프의 법칙이요? 네, metcalfe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기업의 가치 또는 네트워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용자들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M&A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그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라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서로 이제 합종 연행하고 있죠. 네. 역시 유통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론적인 걸 또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되든 간에 이런 유통 플랫폼 업체들은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고가품 플랫폼 업체들도 몇 년 전에 김혜수 씨, 주지훈 씨, 김희애 씨 이렇게 이른바 광고 모델로 비싼 연예인들 써서 TV 광고, 온라인 광고 엄청 했잖아요. 그 고가품 플랫폼 업체들 반란, 트렌비, 머스티 등등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경영 상태나 좀 상황이 어때요?
뭐 이렇게 뭐 호황이라고 볼 수 없는,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좀 한번 더 드리면, 고가품 업체들이 고가품만 고수하고 상품을 넓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버티컬, 뭐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품을 마치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처럼 모든 상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모피 전문점, 네. 뭐 전자제품 전문점 이런 것처럼 전문화된 상품, 특정 상품만 구비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객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쿠팡이 파트치를 M&A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쇼핑몰들이 식품뿐만 아니라 어떤 패션 업체를 갖다 M&A하기도 하고 그 거꾸로의 관계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쇼핑몰들이 과연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냐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네.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이 일단 충분히 일어나야 되겠고, 네.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상품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문화된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데 집객력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즉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용자들이 고객들이 몰려와야 좋은 서비스인데 광고를 멈추면 뭐 네. 매출이 떨어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쿠팡이 이 고가품 중개업을 한다면 좀 네. 다를까요?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쿠팡이라고 뭐 다를 것은 없는데 네. 일단 쿠팡이 확보하고 있는 이용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메칼토 법칙에서 이용자 수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쿠팡의 장점이 그 빠른 배송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나 그 고가품들도 이렇게 뭐 로켓 배송을 하는 건지 혹시 그게 이 명품도 네네. 로켓 배송이 의미가 있을지요? 그거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온라인에서 그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만족 모델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만족 모델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그 일반 그 소비재하고 우리가 그 사치품, 고가품 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 어떤 그 선호제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소비자 행동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빠른 배송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빠른 배송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정확한 배송, 그다음에 차질 없는 배송, 또는 반품이 잘 되는 배송, 이런 풀필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그런데 네. 물건을 우리는 그냥 온라인에서 보고 물건을 선택해서 네. 돈 지불하고 구매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상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서 뭐 물류라든지 정보 처리라든지 지불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 경쟁력일 것이다. 이걸 우리가 풀필먼트라는 말로 부르는데 풀필먼트 경쟁력이 상당히 그 뛰어난 것이 현재 쿠팡의 상황인데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필먼트, 그러니까 예. 포장, 배송, 뭐 물류, 유통 관리를 다 알아서 해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서비스죠. 예, 근데 이게 고가품은 대부분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면세점 쪽에서 사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런 온라인화 돼가는 것들, 어떻게 백화점이나 면세점 업계에도 좀 타격이 있을까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영향이 있지요. 예. 사실 유통업의 특성상 백화점, 면세점 이런 우리가 그런 업체하고 온라인의 시장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와서 그 경계가 흐릿해져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 먼저 촉발했느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프라인 업체들,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업체들도
이커머스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온라인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자상거래하는 그런 업체들에 국한하지 않고 네. 오프라인 업체들도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죠. 가장 최근의 예를 보면 신세계그룹이 뭐 유니버스 클럽 그래가지고 네. 온라인 몰들을 묶어서 이제 그 시장에 나왔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은 뭐 쓱닷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네. 업체 브랜드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업체들은 오프라인 업체들을 전부 종횡으로 엮어서 그것을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의 경계가 흐릿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고가품, 사치품 이런 것들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아주 고가품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메시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지키고 빼앗고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근데 앞서서 쿠팡은 네. M&A를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쿠팡이 팝패치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5% 넘게 이제 떨어졌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려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고가품, 사치품, 패션 제품 이런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반영된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쿠팡과 팝패치가 시너지를 플러스의 시너지를 낼 거냐 마이너스의 시너지를 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충분히 거래될 수 있다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초기에 학자나 전문가들이 아주 초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했던 것 중에서 신선식품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거래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보기 좋게 그것이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그 온라인에서 사치품, 고가품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거래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쿠팡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풀필먼트 경쟁력을 충분히 키워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과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예전에 뭐 네이버 크림도 그렇고 무신사도 그렇고 그 가품, 모조품 때문에 좀 몸살을 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온라인 업체들도 뭔가 좀 방어책, 뭐 대비책이 좀 필요하죠. 예. 근데 그 온라인 업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요건만 갖추어서 상품 등록을 하면 그것을 고객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네. 플랫폼은 그 상품들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이 모조품이나 가품 또는 어떤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그 고가품, 사치품 이런 경우들인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소위 상품을 올리는 벤더들, 판매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에스크로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서로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구매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돈을 에스크로우라고 대신, 우리가 네. 얘기하는데 그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제도. 그래서 그쵸. 믿을 만한 곳에 결제 대금을 예치해 놓고 상품이 완전히 전달되고 난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들 예를 든 건데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함으로 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쿠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런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최재섭 교수 통해서 이쪽 시장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 당진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와 인천공항행 고속버스 등 9대가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상태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가운데 무역 수지는 16억 1,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올 들어 누적된 무역 적자는 128억 3,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난 1년 동안 냈던 이자액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금융안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벌써 12월 21일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이때 올해는 좀 더 잘할 걸, 올해 목표했던 걸 좀 이뤘어야 되는데라는 왠지 모르게 반성도 하게 되는 때입니다. 행동경제학의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뭔가 12월 되면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누구나 좀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예,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고 네.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괜찮다라는 게 행동경제학자들의 네. 연말이라는 시기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연말이라고 너무 의미를 깊게 부여하는 것보다 이 연말이라는 시기도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어떤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하루 차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뭐 누가 밧줄로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예. 항상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뭔가 눈앞의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행동경제학자들은 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내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데 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나 날짜, 달력에 맞춰서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걸 굉장히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굳이 너무 딱딱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본인 자체가 네.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바로 현재와 가까운 과거에 너무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러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렇게 짧게 잘라서 시기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걸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그 자체를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 연말에 뭔가 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있다면 네. 내가 그걸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는 거, 인식한 것부터가 네. 뭔가 좀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직으로 좀 범위가 넓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2월 이맘때만 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인사평가 그렇죠. 하거나 예. 할 텐데 이거 항상 고민이 듭니다. 근데 이걸 기업들의 인사평가를 네.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평가를. 인사평가 자체는 필요하다라는 예. 입장이지만 인사평가의 시점이나 기준 자체가 네. 너무 근시안적으로 작다, 짧다. 1년이요? 그렇죠. 예. 1년이 짧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네. 1년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과 목표를 가지고 결과를 이뤘나를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 회피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손실 회피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위험하지만 더 크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걸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위험이 크지만 더 이득이 큰 걸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너무 위험이 컸다라고 안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손실회피 성향이 커져서 위험을 두려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위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마다 인사 이동이 있다 하면 내가 이 부서에 있을 게 한 앞으로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굳이 뭐 위험한 거 도전적인 걸 해야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안정지향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기업 CEO들도 그렇잖아요. 임기가 2년, 3년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렇죠. 5년, 10년 농사를 그 CEO가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네. 미리 좀 토양을 다져놓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게 다 거기서 비롯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어떤 성과를 내기까지 네. 5년, 10년 기다려준다라는 게 또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정답은 없지만 대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수님들을 평가할 때 저희들이 네. 평가받을 때 네.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큰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4,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사실은 호흡이 길고 결과물의 크기가 큰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매년이나 매 학기마다 사람이 평가를 받으면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큰 시도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사실 매년마다 평가하는 게 완벽하게 좋으냐 나쁘냐라는 대답을 내리긴 좀 어렵지만 네. 어떤 보완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1년 단위 혹은 어떤 기업은 반년 단위로도 인사평가를 하는데 예. 그게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보완을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혹시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매년마다 평가를 받는 항목과 네. 또 2,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 항목을 나누거나 단기 평가, 중장기 평가 같이 네. 섞어서요. 예, 평가를 섞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평가를 계속하면서 해당하는 점수들을 계속 결과물들을 섞는 거죠. 네. 그래서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목표도 그렇고 이제 2024년 다이어리 딱 펼쳐서 맨 네. 앞장에 뭐 적지 않습니까? 목표, 새해 그렇죠. 목표. 예. 기업들도 새해 업무 계획 짜지 않습니까? 예. 예, 2024년에는 예산 얼마 쓸 거고 네. 수익 얼마를 벌어야 되고 전년 대비 얼마 높여야 되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실 1년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네. 근시안에서 좀 벗어나서 넓게 봅시다 네. 라는 게 핵심이라 장기 대안을 함께 고려하면서 계획을 짜면 그 자체가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가 고려가 돼 있으면 네. 그러지 않고 너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단기 평가 안에서만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투자 쪽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역시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돼. 멀리 보고 장기 네, 투자를 그렇죠. 해야 돼라고 시작을 했다가 예. 정작 단타 예. 아니면 저기 급등하는 주식 보이면 그쪽으로 이제 쏠려가고 테마주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사실 행동경제학자들이 가장 좋아하고요. 연구하기에 좋다. 연구하기에 좋아합니다. 연구하기에 좋은 겁니다. 네, 네. 예. 그런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행동경제학자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심리와 행동이. 그렇죠. 예, 마음은 저 멀리 보고 있는데 네네네. 행동이 되게 근시안적인 것들이 왜 그럴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봤더니 1990년대 중반쯤에 그 넛지를 쓰신 리차드 테일러 교수님이 쓴 논문이 네. 에퀴티 프리미엄 퍼즐이라는 걸 해결하겠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게 주식이 채권에 비해서 훨씬 수익률이 높은데 왜 자꾸 채권을 많이 고려할까? 주식에다 좀 더 투자를 많이 해도 괜찮은데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논문 안에서 어떤 방식을 제안했냐면 사실 알고 보면 투자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투자자들도 1년에 한 번씩 투자 결과를 평가받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기 안에서만 보면 근시안적으로 1년 안에서의 시기만 보면 평가기간 내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 채권에 대한 투자 액수가 더 크게 늘어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셨고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일 거라고 예상되는 투자자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1년이라는 단기 기간 안에 손실을 극도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걸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라는 게 뭐 단기로 접근을 했건 중장기적으로 접근했건 어느 순간 뭐 30-40%또 빠졌다가 뭐 기다리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는 시기에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평가 기간이 도래한다라고 네. 하면 이제 그거 막 회피하고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 평가받는 투자자도 마음이 불편하고 예. 그 투자자를 고용하고 있는 투자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1년 단위로 평가하니까 실제로 투자하는 상품 자체는 1, 2년 안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4, 50년짜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스스로를 다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또 최근에 또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곤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3분기 투자 성과. 3분기 투자 성과. 사실 국민연금도 1인당 최소한 10년 이상을 불입을 그렇죠. 해야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건데 국민연금마저도 분기 단위, 네. 1년 단위, 그 기금운용 뭐 이런 본부도 네. 펀드 매니저들도 성과급도 책정을 해야 되니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평가에 대한 결과는 아주 장기간으로 나오는데 네. 평가를 중간중간 자주 하다 보면 예. 그 안에서만 평가를 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이나 눈 자체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교수님은 이제 행동경제학자신데 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세요? 이런 거 이제 이용을 하신다면. 우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 명의 인간이라 여기에 빠져 있다. 이런 편향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자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또는 뭐 매 분기마다 학기마다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예.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저도 똑같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나의 행동과 나의 상태를 아는 것. 예. 그 뭐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거죠. 오늘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동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